네, 백구의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민 상사이고요. 전자제품의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단기는 당연히 이번 연도라 보시면 되고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파트 1, 기초정보에 대한 내용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죠. 말 그대로 메인 화면에 거래처 등록으로 하셔가지고요, 그냥 신규 거래처를 입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도 아니고 카드회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뭐다? 일반 거래처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거래처, 여기에다가 빈 공간에 거래처 한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01230이죠. 그래서 01230 적으시면 되고, 회사의 이름은 누구? 네, 태형 상사.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가라고 되어 있죠. 3번 동시 가시면 되고요. 사업자번호부터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0736-25785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은 누구? 네, 김상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편번호 적지 마시고요. 그냥 위에다가 서울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 10가길 이렇게 적으시고 1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그냥 밑에다가 신대방동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죠? 네, 끝입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이번은 정민 상사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원과 단기 차입금만 입력하면 되는데 어디에서?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이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받을 어음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수와 캐스터가 있죠. 그쵸? 그럼 거래처는 둘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요? 금액이 안 맞죠? 그럼 원수에다가 150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스터는 200 맞으니까 원수에 대한 금액만 여러분들이 고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700 맞아 떨어지고 합계를 보시면은 차액도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다음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도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빨갛게 2천만원만큼 발생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일단 이태백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클릭해서 이거는 F2 누르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 F2 눌러야 됩니다. 이태백을 검색을 해서 금액을 얼마? 네, 1000만원만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날 통신은 1300이죠? 300대 있죠? 그래서 1300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챔부사는 1200. 얘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액을 맞춰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계수시 빠져나오시고요.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100만개. 자, 이 문제는요,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가 아니고요.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얘는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기분 손익계 한서를 검토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관련 재무제표 별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및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쌤이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문제죠? 그렇죠.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퍼스트 뭐부터 한다? 일단 오류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 세컨드 그에 따른 관련 재무제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류를 먼저 정정을 할 건데 첫 번째 뭐죠? 자, 보험료가 있는데 제조원가 100만원짜리의 보험료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이 보험료는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적히는 거죠. 아무튼 거기 뭐다? 500번대의 보험료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원가 명세서 보이세요? 이 원가 명세서에 500번대 보험료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800번대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를 800번대를 어떻게 한다? 100만원만큼을 줄이고, 그렇죠? 줄인 만큼을 어디에다가 500번대, 즉 제조원가 명세서의 보험료를 100만원만큼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미션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험료를 찾으세요. 800번대 어디 있다? 왜 잘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300만원 돼 있죠? 자, 이 300만원 중에서 얼마를? 100만원을 빼시면 돼요. 그럼 얼마? 200만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20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뭐가 바뀐다? 당연히 수익 비용이 움직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자, 엔터. 자, 200을 치고 엔터 치니까 단기 순이익이 어때요? 100만원만큼 줄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야죠.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자, 공장에서 발생되었으니까 원가의 코드인 500번대의 보험료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험료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밑에다가 보험료 하나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얼마? 100만원. 그래서 자, 이제 이 화면을 볼게요.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자,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한 순서는 제손이표 순이라고 했죠? 자, 외우세요. 제손이표. 아니, 외우고 있어야지. 그쵸? 기본 강의 때 쌤이 강조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누구?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가 100만원만큼이 줄었죠.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에서 100만원만큼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는요,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줄 거고요.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그만큼 늘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보험료가 100만원만큼 늘었잖아요. 원래 이게 0이었을 때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였다? 9,300인데 여기에 100만원만큼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9,400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퍼스트 문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뭐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변화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면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청구계산서, 재무상표에 단기 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여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알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네, 9,400이죠. 그럼 9,400을 쌤이 체크해 볼게요. 네,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그리면 안 되죠. 풀이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자, 9,400 끌어안고 이제 어디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갑니다. 자, 이제 원가 명세서는 끄세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쌤이 얘기했죠? 클릭. 그러면 이 매출원가에 어디?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얼마? 9,300이 아니죠. 방금 얼마로 바뀌었다? 9,4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9,300을 9,400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관련 재무제표의 정정이라고 하죠. 엔터. 그러면 매출원가가 바뀌면서 확인 누르세요. 당연히 뭐가 바뀐다? 네,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그쵸? 확인. 네, 3억 5,61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356150. 자, 356150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끌어안고 그 다음 어디 간다? 이익잉여금청구계산서 가야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는 끄세요.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청구계산서 클릭. 그럼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안 맞겠죠? 어라? 근데 어때요?
단기 순이익은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단기 순이익은 손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냥 뭐 고쳐도 괜찮아요. 어떻게? 불러오기 이거 누르면 어차피 단기 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죠. 그렇죠? 한 번 더 눌러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틀린 금액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불러오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을 처분기한서는 손댈 게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지만 그래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누구하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요금하고 더해가지고 뭐가 된다? 미처분 이익요금이 되는 거죠. 얼마? 369567,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369567,000. 그럼 얘는 이제 다시 또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마지막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요금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끄면 되겠죠? 닫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면은요. 자, 여기에 2월 이익요금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어때요? 369567,000 어라? 금액이 1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니까 얘도 뭐다?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합계도 잘 나와 있고요. 1차하고 차익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다? 확인만 하고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제 손, 이 표 순으로 이렇게 관련 재무제표도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몇 점? 네, 4점을 줍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일단 보험료가 틀렸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제조니까 500번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800번대로 입력을 했으니까 예, 어떻게 한다? 손익계산서에서 800번대를 100만원 줄이고 원가 명세서에 500번대를 100만원을 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퍼스트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가 틀어졌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당기제품 제조원가 명세서에 죄송합니다. 자꾸 긴장이 되네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원가 확인해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맞는지 확인하시고 얘를 또 어떻게 한다? 들고 익명은 처분계산서에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처분 이익요금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요금과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쌤이 좀 긴장을 했던 이유가 쌤이 첫 번째 이제 요 회계 1교육 영상 올렸을 때 쌤이 실수를 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300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300을 넣는 바람에 제보가 들어왔죠. 예, 제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쌤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요, 바로 쌤한테 제보를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페에서도 괜찮고, 유튜브에 있는 댓글에다가 달아도 괜찮고,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서 빠르게 정정해서 아주 이제 무결점 네, 강의를 죄송합니다. 무결점을 한다는 게 실수해버렸네요. 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정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방금 몇 번? 네, 3번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시 요의사항은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인근주민센터에 판매용 제품 원가는 200, 시가는 350을 기부했습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죠.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대변에 제품이 현겨 나갔죠. 그래서 제품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판매한 거예요? 아니면 기부한 거예요? 기부했잖아. 원래 제품은 파는 거잖아요. 그쵸? 즉, 매출 원가로 쓰여야 되는 건데 매출 원가로 쓰이지 않고 원래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쓰인 거죠. 그걸 타개정으로 대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조별 8번에다가 타개정 대책 이렇게 꼭 8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금액은 얼마예요? 당연히 원가죠. 왜? 이거는 판 게 아니잖아. 시가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짜리에 350이면은 얘는 150에 이익이 얹어진 거잖아요. 기부할 때 누가 이익을 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로 기부하는 거예요. 원가로. 내가 판매한 게 아니면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로 200을 분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일반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띄우셨죠? 자, 8월 20일입니다. 차변에 뭐다? 네, 기부금 얼마? 네, 200을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제품이 나갔으니까 제품 200. 조별안에 몇 번? 8번. 타겟형 대책 반드시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2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쌤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론 문제에서 8번 타겟형 대책 있잖아요. 얘는 나중에 어디에서 뺀다고 했죠? 그렇죠. 매출 원가에서 뺀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 공식은 원래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타겟형 대책이 있으면 걔도 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얘는 판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쌤이 기본 강의에서 얘기해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쌤이 여러분께 복습 삼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론 문제로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2번 9월 2일입니다. 대주주인 전만화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2천만원 중에서 1,500은 보통요금으로 이차하여 상환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자, 내가 2,000원을 빌린 게 있었죠. 갚았다는 얘기지. 차비는 뭐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전만화 적으셔야 됩니다. 얼마? 네, 2천만원이죠. 자, 근데 내가 돈을 줘야 되겠죠. 이제 갚았으니까. 보통요금 얼마? 1,500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500은요. 얘는 갚지 말아요. 그렇죠? 왜? 만화씨가 나를 500만원만큼만 좋아하는가 봐. 그쵸? 갚지 말아요. 그럼 뭐죠? 땡큐. 이익이지 뭐. 채무면제 이익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일 날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회사가 어려우면 주주가, 그쵸? 우리 회사의 주주이잖아. 그쵸? 주주가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빚도 약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가 줄어든다? 네, 2천만원만큼 줄어들겠죠. 자, 이름은 전만화 이렇게 찍으면 되고 금액은 그대로 2천만원이 감소할 겁니다. 갚아야지. 대변에 뭐 보통요금으로 갚았는데 1,500만 원만 달랍니다. 그쵸? 그래서 1,500만원만큼만 이렇게 나가는 거고 나머지 500은 물어보니까 만화씨가 어떻게 했다? 야, 회사도 어려운데 그냥 갚지 마. 그 얘기예요. 맞죠? 땡큐. 뭐죠? 채무면제 이익입니다. 대변의 수익 발생 500.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용인의 외상매입금 갚아야 되는 거죠? 250만원에 대해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가 있답니다. 이거 현금이지 뭐. 그쵸? 현금이잖아. 우리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시죠? 성공 배타고 대우로 일가자. 타인 발행 수표. 오케이. 150. 그 다음에 수원의 제품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의 약속금이 있는데 100만원만큼을 배상도 했답니다. 그쵸? 그럼 이것도 2번하고 똑같은 논리죠. 어차피 갚았으니까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용인 거래처 접고 250. 자, 뭘로 갚았어요? 첫 번째는 현금을 줬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니까. 그래서 현금 150 나가고, 맞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야, 수원이한테 내가 받을 엄이 있어. 보세요. 수원 발행 약속금을 배서했다는 얘기죠. 배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네가 받아라 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받을 엄을 남에게 주는 것이죠. 대변에 받을 엄 나간다. 수원으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원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인으로 달면 안 돼요. 용인은 외상매입금을 달아야 되는 거야. 알고 있죠? 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줄어듭니다. 용인 거래처까지 철저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안 달면 감점이에요. 25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다? 첫째, 현금을 주었죠? 타인 발행 수표. 이건 얼마? 150만원 주었고, 나머지 100만원만큼은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 받을 엄이 나갑니다. 근데 이 받을 엄은 누구와의 관계를? 수원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된다. 10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11월 6일날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했고요. 하나의 전표를 공개하되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로 처리할 것. 자,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나와 있죠. 이정직 씨와 이성실 씨의
납부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그거잖아요. 직원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용보험은 이제 직원 부담금하고 회사 부담금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이렇게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거는 27만 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33만 1,5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합계는 얼마입니까? 전체. 일단 60만 1,500원을 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간다 60만 1,500원. 이거는 누구나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먼저 분개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차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직원 부담분. 자, 직원 부담분은 옛날에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이렇게 분개했겠죠. 옛날에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두 사람한테 월급 주면서 차변에 급여 분개하고 나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거 다 뗐겠죠. 그때 뭘로? 예수금으로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금은 뭐다? 직원 부담분이잖아. 그러면 27만 원만큼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월급 주었을 때 분개 이렇게 해놨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월급 주겠지.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 이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금을 어디로? 차변으로 없애버리는 이 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2번이에요. 얼마? 27만 원.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 차익이 남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요? 이제서야 우리 회사가 이제 부담을 하면서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내줬으니까 직원이 기뻐하고 있겠죠. 우리 회사 좋은 회사.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금과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복리후생비, 세금과금가, 세금과금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이런 거는 세금과금가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용보험료잖아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또 보험료로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험료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를 제조부는 500번대, 그 다음에 마케팅은 800번대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네. 대변에 현금을 주었다. 얼마? 60만 1,500원. 그리고 차변에 직원부담분은 당연히 뭐다? 예수금 사라진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예수금 사라진다. 얼마? 네, 27만 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뭐다? 예, 복리후생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성격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근데 고용보험은 그냥 보험료처럼 보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험료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보험료 적으시면 되고, 자, 이것도 두 개로 나누셔야 되겠죠? 500번대 21만 1,000원 제조부, 그 다음에 800번대 나머지 보험료 맨 밑에 800번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500번대와 800번대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그쵸? 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네. 자, 이제 5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영업부호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자, 여기 별표 700만 원만큼을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2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회사가 뭐 한 거예요?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맡긴 거죠? 그럼 은행에 맡길 때는 당연히 은행에다가 이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내듯이 그냥 이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 700이 나간 거예요. 1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네, 차변에 이제 확정 기여형으로 우리가 이제 분개했으니까, 그쵸? 퇴직급여로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확정 기여형은 직원들의 개인의 그 연금 통장에다가 돈 넣어주는 거니까, 그쵸? 비용 처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확정 기여형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680만 원입니다. 자, 수수료 비용 이제 나머지 20만 원만큼을, 네,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개해 주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퇴직급여 그냥 얼마? 700이 답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있으면은요,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은행한테 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수고비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은요,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뭐 얘도 맞다고 해주었는데, 그렇죠?
얘도 맞다고 해줬는데 여러분 이 논리는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FM대로 이 논리만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얼마? 700. 차변에 확정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영업 보니까 800번대. 자, 20만원 빼고 얼마? 680만원. 수수료만 없었다면 그냥 700이에요.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20 빼고 680만 퇴직금으로 보자. 이래 보는 거죠. 자,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12월 3일날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향성이 있는, 그러면 일시보유는 단기 매매고요. 시향성이 있죠. 그럼 얘는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의 주식 500주, 정부가는 8,000원, 1주 액면 5,000원, 처분금액 만원 있는데 얘를 아무튼 뭐다? 팔았답니다. 그리고 수수료 25만원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별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요, 처분 시 수수료 있죠.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처분 손익에서, 아시겠죠? 손익에서, 그렇죠. 조정을 합니다. 자,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주식을 팔았으니까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맞죠? 얼마? 500주에, 자, 곱하기 뭐 할까? 당연히 장부 금액이죠. 그렇죠? 액면가는 무시합니다. 액면가는 함정이에요, 함정. 자, 그래서 500주를 한 장당 8,000원에 구입했으니까 장부에 8,000원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5, 8에 40, 400만원이죠, 40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치를 팔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게 1번입니다. 400만원. 그리고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 1주당 만원에 처분했죠. 그렇죠? 그러면 500주가 만원이면 얼마예요? 원래는 500이잖아. 그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 자, 잘 들으세요. 원래는 500이에요. 그러면 400만원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얼마예요? 돈 벌었잖아. 그쵸? 그럼 100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거죠. 왜? 수수료 때문이지. 수수료만 없었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수수료 25만원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500에 팔았는데 수수료 떼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통장에는 얼마? 수수료 25를 제외한 475가 들어온 거지. 그쵸? 그럼 이제는 우리가 400만원짜리를 500에 팔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400만원짜리를 475만원에 팔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순수한 금액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75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이제 75만원 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이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익에서 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처분 손실이면은요, 처분 손실 같으면은요, 그때는 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의 단기매매 증권이 있죠. 자, 분개해 볼게요.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자, 400만원짜리의 단기매매 증권을 내가 300에 팔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온다? 뭐 300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증권사에서 야, 수수료 25만원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300 받아가지고 25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300이 들어오는 거예요. 275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75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대변은 400인데 여기 275만원이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375만원이죠. 그럼 당연히 25가 남겠죠. 그쵸? 근데 이 25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단기매매 증권을 팔았을 때 수수료 비용 들어가면은 이익에서는 빼지만, 맞죠?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이 손실 100에다가 25만원만큼의 수수료 비용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25만원만큼도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니까. 그쵸?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275만원 되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100만원이 아니라 125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분 이익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수료를 빼지만, 왜? 버는 거에서는 이제 쓴 거를 빼면 되는 거죠. 퉁치면 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손실은요, 똑같이 뭡니까? 손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125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쌤이 하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말문제 사지선당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 처분 손실에서는 뭐 한다? 가산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뺀다. 차감한다 그 얘기예요. 즉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이 길었지만 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뭐 쌤이 심심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들어 놓으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12월 3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어요. 그쵸? 장부가 얼마? 400이 나왔죠. 액면가 아닙니다. 자, 차변에 보통이익은 들어왔죠. 얼마? 얘는 또 50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500을 적어야 되는데 수수료 떼고 들어왔잖아요. 25만원. 그래서 500이 아니라 475만원. 느낌 오죠? 그래도 대변에 뭐다? 플러스 이익이 났으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산에서요, 단기 쳤는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그때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답입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 있겠죠. 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하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같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좀 공부할 때 이제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답답하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쌤도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깊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조금 내공이 쌓이면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질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쌤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입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 3번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화면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띄워주시고요. 가급적 창은 좀 크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7월 28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무부 직원들의 야식으로 저팔계 산업에서 도시락 주문했고요.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했네, 그쵸? 그러면 도시락 구입한 거예요. 자, 도시락 구입했으니까 매입이죠. 매입인데 카드잖아요, 카드. 그럼 뭐예요? 매입에 카드 과세겠죠. 자, 그래서 공과액은 20만원, 부가세는 2만원, 합이 22만원입니다. 7월 28일 가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이니까 오른쪽, 증빙은 카드니까 카드 과세, 공제가 되니까 카드 과세 57번 가야 되겠죠. 품목은 도시락 세트. 품목은 말만 되게끔 적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22만원이죠. 선생님 20만원 아닙니까? 아니죠. 왜? 22만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적으라고 했죠? 카드, 현금 영수증은 가급적이면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카드와 현금 영수증 건별은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적으시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는 저팔계 산업이죠. 그래서 저팔계 산업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어떤 걸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어떤 카드입니까?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2 누르고 하나카드를 적어주세요. 엔터. 그리고 분계는 뭐 카드로 가셔도 괜찮고 혼합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원지로 구입한 게 아니죠. 왜? 직원 먹이려고 도시락 구입한 거죠? 어떤 직원들? 네, 총무부의 직원들. 그러면 800번 때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원지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비용 처리해 주시고, 또 얘는 카드를 끌었는데 신용카드는 어차피 외상이니까 돈 안 준 거죠. 대변에 미시급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달라고 했죠. 하나 카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9월 3일날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 5천만원,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계획은 3,800입니다. 이 문제 별표. 시험만 치면 나온다고 했죠? 보람테크에서 처분했답니다. 팔았다는 얘기지. 매출, RA 전자사용기안서 체크, 발급하였고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기계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중고로 팔았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보람테크 얘한테. 그쵸? 그럼 팔았으니까 판매, 매출, 사용기안서니까 과세. 자, 그러면 9월 3일날의 매출의 과세 기억나시죠? 몇 번? 11번. 자, 품목은 기계장치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가액은 여기에 1350에 135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합한 금액 있죠? 이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1485만원이죠. 맞죠? 뭐 이렇게 더해도 않고, 아니면 여기 보면 되지. 자, 이 금액 받아가지고 얘는 내하고 얘는 나중에 뭐다?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받을 돈은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내가 받을 돈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자, 1부는 현금, 1부는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분기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일단 보람테크죠. 보람테크. 적고, 전자사용기한테 반응했으니까 1번입니다. 자, 분기는 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은 혼합 3번으로 하라고 했죠. 그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분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 제품 팔았습니까? 아니지. 기계를 팔았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1350이 맞아요. 내가 받을 돈은 1350이 맞아. 하지만 쌤이 기계를 팔 때는 항상 어떤 금액 적으라고 했죠? 이거는 그대로 장부에 적혀있는 취득가 5천만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5천만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부가세는 어차피 1350만원을 팔았기 때문에 135만원을 납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135만원이야. 그래서 이 분계는 항상 분계할 때, 자, 이제 여기 좀 보세요. 기계가 나간다 1번. 근데 얘는 뭐다? 취득원가.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얘도 같이 1번으로 얘를 일단 먼저 분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근데 쌤이 기계 나가면은 그 다음 뭘 분계하라고 했죠? 기계의 짝지도 사라진다고 했죠? 누구? 감가상각누계. 이거를 2번으로 쌤이 분계하라고 했잖아요. 3,800. 여기 나와 있죠? 3,800. 그럼 여러분, 암산은 될 거 아니에요. 5천만짜리의 기계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가치가 3,800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부가 북이죠. 장부의 가치 북밸류, BV는 얼마 나오는 겁니까? 1200 나오죠. 무슨 소리죠? 1200만 받으면 본전이다 그 얘기예요. 이 기계는 현재 시점에서 1200이 본전이니까 1200만 받자. 그러면 이익도 손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어? 1350에 팔았죠? 그럼 얼마? 150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1200짜리를 1350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뭐부터 분개한다? 이익이 150만원만큼 나왔다는 것을 방금 쌤이 얘기했죠.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익을 먼저 분개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뭐다? 얘를 3번으로 분개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1, 얘가 2, 얘를 3번으로 분개하세요. 분개하고 나면은 차변에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이만큼 남아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전산 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다? 3번.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누구 거? 기계장치 거 짝지. 자, 이게 얼마라고요? 3,800이라고요. 맞나? 3,800. 네, 그쵸? 자, 3,800이라고요. 그리고 풀 때 암산을 조금 해주세요. 5천만짜리가 3,800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200이네. 1,200을 갖다가 1,350에 팔았네. 그쵸? 그럼 150이 이익이지. 그럼 여기에 이익은 수익이니까 이 자리에 대변 수익 발생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150으로 분개하는 게 낫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정확히 차익을 보세요. 1,485가 남아요. 이게 누구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에요. 그쵸? 이게 내가 받을 돈이야, 이게. 그쵸? 맞죠? 그럼 이걸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485만큼은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현금, 맞죠? 이걸 4번으로 485, 미수금 1000, 이거를 4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분개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기를 이해했으면은 내가 전산에 어떻게 하면 빨리 입력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485만원 현금 줬고 나머지 1000만원만큼은 돈 안 받았으니까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 쓰면 안 되겠죠. 미수금으로 써야 됩니다. 자, 끝입니다. 그래서 분기하는 순서 이 두 개가 1번, 감로 사라진다 2번, 그 다음에 손실 이익 따지는 게 3번, 마지막에 돈 들어오는 걸 나누어서 분기를 하세요 4번. 기본 이론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런 분계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하세요. 얘는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9월 22일 마산상사로부터 원재료 550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에 50 구입 동그라미 하고 서은계안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서울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서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있답니다. 뭐야? 과거에 내가 서울한테 물건 팔고 나서 어음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죠. 얘를 뭐 했다? 배서하여 지급했답니다.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다 주었다는 얘기죠. 대변에 나중에 받을 어음으로 분개될 겁니다.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 매입금. 자, 분개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9월 22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하고 세운계안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죠. 품목은 원재료.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에 50 빠르게 착착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 거래처는 마산상사. 그리고 전자세운계안서 맞나요? 맞네요. 1번. 분계는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뭔가 좀 복잡해.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구입했잖아요. 500. 그리고 50만원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되겠지. 부가세 대입금.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친절하게 550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져가. 돈 줄게. 첫째 뭐? 내가 받을 어음인데 네가 받아.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거지. 얼마? 200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받을 어음은 우리가 서울이한테 받은 거잖아. 그래서 거래처를 마산으로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서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요, 지금은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지. 뭐 이걸 몰라서 뭐 그러냐. 쌤 왜 자꾸 이거 설명하는 건데. 뭐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 가면은요, 그쵸? 여러분들이 긴장한단 말이야. 그렇게 서울을 찍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안 누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고 약간의 긴장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 얼마? 350만원 대변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0월 31일 날 나이스 co.ltd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 자, 구매 확인서 나왔다. 우리 로컬 LC 내국 시험장 아시죠? 그리고 구매 확인서 아시죠? 자, 이 두 개 나오면 뭐다? 영세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전자제품 1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70만원짜리를 납품하고 즉 팔았다는 얘기죠. 영세율 전자세운계안서 체크 나왔네요. 발행했고요. 대금중 50%는 보통용으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게 됐습니다. 간단한 문제이네요. 자, 일단 납품을 했으니까 팔았겠지. 세운계안서를 발행했는데 영세율 세운계안서죠. 또 구매확인서도 나와있죠. 그럼 뭐다? 매출의 영세가 되는 거예요. 자, 10월 31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느리게 가고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의 영세 12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누구? 네, 품목은 잠시만요. 갑자기 왜 안 보이지? 네, 제품이죠? 네, 전자제품. 몇 개? 네, 100개. 단가는 7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천만원짜리 팔았고, 영세니까 부가세는 0이에요.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나이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N, 영어로 N 적으세요. N. 영어로 그냥 하나만 적으면 돼. 그럼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전자세운계안서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영세율 구분부터 해야 되겠죠? 자, F2 누르고 몇 번? 그렇죠. 내국시험장 구매확인서. 영세는 3번. 보통 3번 나오니까 3번. 자, 분개하겠습니다. 분개는 혼합이죠. 대금 중 돼 있으니까.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습니까? 맞습니다. 7천만원. 그럼 차변은 뭐다? 네, 7천만원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50% 얼마예요? 3,500이죠. 보통예금 받았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3,500 들어오고요. 나머지 3,500은요?
얘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죠. 근데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3,500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뭐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11월 4일날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에게 선물을 할 목적으로, 자, 거래처에게 선물한답니다. 일단 머릿속에 접대비 떠오르죠. 그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고 아래와 같이 세원기한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죠. 그럼 구입하고 세원기한서니까 자, 11월 4일날 빠르게 가겠습니다. 11월 4일날 그쵸? 자, 구입하고 세원기한서면 원래는 뭐다? 매입의 과세가 맞는 건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접대하는 거죠? 접대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54번 불공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선물 세트, 세원기한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수량은 1개, 단가는 150만원, 금액은 150, 세액은 15만원.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문제를 좀 봐주세요. 누구? 네.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럼 어딜 봐야 돼? 내가 구입을 했으니까 판매자를 봐야 되겠죠. 판매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공급자. 예, 손오공 상사입니다. 손오공 상사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에다가 1번. 자, 불공개 사유는 어떻게 할까요? F2 누르고 접대비죠. 네, 4번을 이렇게 엔터 치면 됩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보니까 문제에서는 뭐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럼 항상 밑에를 봐야 돼. 밑에 외상이라 되어 있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접대비로 분개하시고 몇 번대? 800번대. 누가? 영업부가 접대했으니까 800번대예요. 500번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800번대 쓰고, 그리고 대변에 돈 주는데 얘는 미지급금이죠. 장사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한 돈. 누구에게? 손오공 상사에게. 자, 마지막 이제 6번 문제입니다. 12월 5일날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 정지. 여러분, 토지 정지가 뭐예요? 토지한테 뭐 정지 그럴까요? 스탑. 미안해요. 자, 재미가 없죠. 그게 아니고요. 이 정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땅을 바르게 평평하게 고른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비용들을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공사를 했고요. 만든 건설로부터 RA 전자세원기한서 미출작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지급은 기존에 지급한이에요.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550을 제외하고 외상을 하였다. 자, 그러면 기존에 주었던 건 뭘로 분개했을까? 그 당시에 돈 먼저 주었으니까 선급금으로 분개했겠지.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건 돈을 쓰는 거죠. 땅에서 어떤 뭐 공사를 해가지고, 그쵸? 그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업자한테 돈 줘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일 시키고 돈 받으면 안 되지. 돈 줘야 되겠죠. 그쵸? 우리는 공급반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만든 건설이 누구다? 공급자예요. 그럼 돈을 주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받았으니까, 뭔가를 샀으니까 취득이라는 얘기죠. 매입이라는 얘기, 매입. 그쵸? 매입을 하고 세원기한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불공제 매입세를 진짜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은요,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2월 5일로 갑니다. 얘는 매입의 불공입니다. 그쵸? 세원기한서 받았으니까 과세이지만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요, 공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부가치세 이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자, 품목은요, 거기 세원기한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으세요. 공장, 토지, 정지 등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금액은 얼마? 세원기한서 나와 있죠? 5천에 500. 자, 거래처는 뭐라고요? 방금 보았듯이 만듦 건설. 자, 전자에다 체크합니까?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를 봐야 되는데, 여기 사유에 클릭, 아니면 그냥 이거 보고 외우세요. 몇 번까지만? 7번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불공제 사유잖아요. 우리 시험 대비용으로는 7번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다?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자, 분개 어떻게 합니까? 분개는 혼합으로 갑시다. 그럼 차례대 뭐? 네, 토지.
얼마? 5,500이죠. 왜냐면은 토지를 취득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취득 시의 비용이니까 토지의 원가에다가 다 넣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다? 네, 선급금 없애버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기존에 주었던 게 얼마가 있었죠? 550 있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550이 선급금 사라지고 나머지는 대변에 뭐다? 네, 외상으로 했죠? 나중에 줄게.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장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네, 매매시험표 입력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몇 번 문제였죠? 여기서 중요했던 거. 네, 2번 문제였죠.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으면 매매점표로 가시면 되고요.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점표에서 정정하시면 되겠죠. 자, 11월 10일 날 공장 에어컨 수리비로 가나 상사에다가 보통이용 계좌에서 송금한 88만원만큼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88만원 나갔고 차변의 1을 수선비.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해당 수선비는 10월 10일 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월 10일 날로 가볼까요? 어디로? 일반 점표 가야 되겠죠. 우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는 관계가 없으니까 10월 10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일반 점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월 10일 날에 차변에 뭐다? 수선비, 대변에 미지급금. 아, 이미 수선비를 분기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쵸? 분기해 놓고 대변에 뭐다? 돈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다? 이걸 11월 10일 날에 보통예금에서 송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수선비를 미리 분개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분개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다? 미지급금을 갚은 건데 이거를 왜 수선비로 다시 분개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10일 날에 이렇게 수선비가 분개되어 있었으니까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미지급금을 갚아버린 분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다가 자, 이제 11월 10일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자, 11월 10일입니다. 수선비로 분개했으니까 얘를 미지급금을 갚아버린 분개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어떤 상사? 가나 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날 당초 제품을 $10,000에 직수출했고 선적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니까 곱하니까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자, 1,000만원인데, 자, 얘를 제품 매출 1,000만원만큼을 외상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직수출이 아니라 이거는 내국 시용장에 의한 공급이래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는 직수출했으니까 당연히 수출로 유형 선택을 했겠죠. 그쵸? 근데 수출이 아니라 뭐다? 내국 시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영세율 세원계안서를 발급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로 확인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세원계안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으니까 12월 15일 날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유형 선택 수출 있죠? 이 수출을 뭘로? 매출의 영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분개는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자, 분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네, 매출의 영세 1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 한번 보세요. 자, 분개는 어떻습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형 선택을 바꿔놓고 다 했다 하면서 다음 문제를 푸는 순간 이 문제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감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아니 쌤, 수출을 영세로 바꾸고 분개도 그대로 되어 있길래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여기 별표입니다. 전자 영세율 세원계안서 별표. 어디에? 지금 전자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1번으로 여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위험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일 것 같으면서도 이 전자 하나를 찍지 않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채점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출을 영수로 바꿨으니까 야, 나 잘했네. 이거는 눈에 들어와. 근데 뭐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쵸? 이게 정말 위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정정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요. 우리 전산회계상의 결산 순서 알고 있죠? 퍼스트 수동 결산 먼저 해주시고요. 세컨드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서 직접 12월 말일자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5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구?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 5가지가 주로 자동 결산으로 나오고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수동 결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총 3문제 나오는데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번 시험 문제는 셋 다 수동 결산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셋 다 뭐다? 수동 결산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자동 결산에 나와 있는 이거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 다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12월 말일날로 가셔가지고 직접 분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태명에 4월 1일날 대여한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 4월 1일날에 대여했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5천을. 근데 상환회수일은 이제 25년도 3월 말일이고 이자율은 이제 6%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6%의 이자를 받겠다. 그럼 여러분 5천만원 빌려주었을 때 연간 6%면은요 얼마의 이자가 되는 거죠? 5, 6에 30,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30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비용에 관한 거예요? 이자 수익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이자가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대여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이자를 내가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주지는 않겠죠. 이자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돈 버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300의 이자 수익이 연간 발생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과분이라는 얘기는 단기분을 말하는 거죠.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월할 계산한다는 얘기는 12분의 몇 해라 그 얘기죠. 매년 3월 말일날에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번 연도의 이자 수익을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대변은 뭐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이자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근데 쌤 이거 300 아닙니까? 아쉽지만 이번 연도는 300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번 연도 만약에 1월 1일부터 빌려주었다면요 그냥 300 적으시면 돼요. 근데 4월 1일부터 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4월 1일부터 월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의 연간이자 6%가 300이잖아요. 그 300이 여기 있는 이 상식이에요. 여기까지가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300을 곱하기 어떻게 한다? 12달 중에서 4월 1일부터 빌려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만이 발생주에 의한 이번 연도의 이자예요. 그러면은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자 4월 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9를 하니까 225만원만큼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300이 아니라 그쵸? 300이 아니라 225가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225만원만큼 분개하고 얘는 이번 연도에 이자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까? 받지는 못했죠. 왜? 매년 3월 말날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얘는 언제? 내년 3월 달 말이 되어야만 첫 번째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으니까 차변에 미수수익으로 분배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미수수익은 거래처를 태명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안 달려있죠. 왜냐하면 출제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달아도 안 달아도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분계만 맞으면 점수를 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태명이라고 하는 거래처는 꼭 달아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혹시나 이런 걸로 태클 걸 수도 있으니까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날 분개할게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요? 225만원이죠. 자, 분개하고 차변의 EI를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는데,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네, 태명을 달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달아도 안 달아도 정답입니다. 분개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공장의 창고 임차기간은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인데요. 임차 개시일에 임차료 360만원만큼을 전액 지급하고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결산 정리 분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이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비용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는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자, 왜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는 좀 이제 연습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하나하나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임차 개시일이라는 얘기는 4월 1일이겠죠. 기간이 4월 1일부터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했다? 임차료를 전액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월세라고 하는 거는요, 매월마다 줄 수도 있지만은 1년치를 한꺼번에 주거나 뭐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개시일에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어떻게 분개했을까? 임차료 주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뭐 현금이 나갔든지 보통기금 나갔든지 했겠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4월 1일 날 분개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자, 일반 전표에 4월 1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임차료가 360, 여기에 보통요금이 360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4월 1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분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쵸?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분개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1일 날 가니까 뭐다?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요금 360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자, 분개했는데 결산 때 뭘 하는 얘기입니까?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쌤 무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 임차료 360이 정확히 이번 연도의 임차료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그 얘기구나.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360을 주었지만은 이거는 뭐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예요. 근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360만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왜? 얘가 1년 12개월 치니까. 맞죠? 그래서 12개월 분의 4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만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360만원 곱하기 12분의 9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정확한 임차료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 나온다고요? 자, 구해보세요. 360 곱하기 9 나누기 12 27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임차료는 360이 아니라 27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쌤, 360에서 270을 뺀 나머지 얼마? 나머지 얼마죠? 빼니까 90이죠? 그쵸? 그럼 나머지 90만원은 뭐예요? 그 90만원은 내년 3월 말일까지니까, 그쵸? 내년 1월달부터 3월 말까지 3개월치 얘기하는 거죠. 그 3개월치 90만원은 여기에 임차료가 아니에요. 이번 연도 임차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년의 임차료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는 360이 아니라
270이 맞다 그 얘기죠. 그럼 얘를 27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70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90만 원만큼을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임차료 90만 원만큼을 이렇게 취소하는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용의 소멸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변의 얘를 뭐라고 한다? 결국 90만 원만큼은 내년에 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보통용으로 주었으니까 이거는 미리 준 비용이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선급 비용도 거래처가 있으면 달아주셔야 됩니다. 선급, 미수, 미시급, 선수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공장에 집주인, 즉 건물주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안 달아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12월 말날에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대변에 임차료를 취소시켜야 되겠죠? 공장 거 500번 때 얼마? 네, 90만 원만큼은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다. 취소를 시키고 차변에 상급 비용으로 먼저 주었다. 이렇게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죠. 자, 뭐까지? 만약에 얘를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기억나시죠? 또는 뭐다? 네, 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기출문제 풀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그쵸?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옆에다가 쌤이 새롭게 분겨 볼게요. 만약에 4월 1일 날에 우리가 보통임금 주었을 때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아니라 뭐다? 선급 비용으로 분기했다. 이렇게 분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하는 케이스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분기하는 케이스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if 이렇게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단기의 자산 또는 선급 비용으로 분기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12월 말날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기하나 어차피 이렇게 분기하나 이번 연도의 비용은 270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분기는 해놓았는데 너무 많이 분기하는 바람에 270을 남기고 90을 뺐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다? 먼저 지급한 비용 이렇게 분기했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왜? 얘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아예 없죠? 그러면 아예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을 270만 원만큼을 지금 바로 분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기가 나오느냐? 12월 말일 날에 자, 차변은 뭐다? 임차료 270 이렇게 비용으로 전부 다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빼면 되지만 얘는 아예 없으니까 그냥 분기를 해야 돼요. 270을. 이해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분기한다? 그러면은 270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아니겠죠? 그럼 선급 비용을 제거하는 분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정답이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처리했을 때는 12월 말날 결산 분기가 이게 정답이고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분기했을 때는 즉 선급 비용으로 분기했을 때는 뭐다? 12월 말의 분기는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내가면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전산 세무 2급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번은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 3번 문제. 자, 3번입니다. 단기 중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가 목적이죠.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다?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런 유가증권을 7,5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장부에는 7,500 되어 있겠죠. 근데 단기 말에 유가증권의 시가는 7,300이에요. 뭐죠? 유가증권의 평가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예요.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공정가치가 뭡니까? 12월 말일 날의 시가 얼마? 얘를 말하는 거예요. 주가. 그러면 보세요. 7,500에 구입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7,300 되었어요. 야, 그러면 200이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수익이다 비용이자? 기분 나쁘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지. 비용 발생 차변. 그쵸? 누구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 200 분기하시고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자산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바로 분기할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네, 얘는 평가 손실이죠. 얼마? 네, 200.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결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동만 있는 문제다 보니까 결산자료 입력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네, 끝이니까 이상으로 일반 전표 닫고 결산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드디어 파트 6, 그쵸? 네, 조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총 3문제 나오는데요. 자, 1번부터 몇 번? 네, 3번까지 풀어볼 건데, 일단 쌤이 조회 문제를 풀 때는요, 조회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여러분께 기본 강의 때 적어드렸죠.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드렸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봐도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여기에 가야 되겠다. 자,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 알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24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 말 나오면은 어디?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어요. 자,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 클릭. 자, 그리고 문제는 1월부터 6월달까지니까요. 자,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놓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언급하고 있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죠. 그럼 800번대 급여니까 계정 과목을 F2 누르고, 네, 급여 해가지고 800번대 맨 밑에 나와 있죠. 801번 800번대부터 뒤에는 어차피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F2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80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801 급여부터 801 급여까지 only 급여만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다? 발생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가 얼마인가? 그 얘기죠? 그러면 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많은 달과 적은 달을. 자, 어디를 보는 거죠?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은 잔액일 뿐이에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을 봐야 돼. 그럼 차변을 보니까 언제가 제일 많아요? 3월달이 제일 많죠. 그럼 언제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1월달이 제일 적죠. 그래서 840에서 540을 빼면은 그게 차익이니까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네,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1천 상사에 대한 제품 매출액은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 가면 되죠? 1천 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언급했죠. 여러분, 거래처가 언급되면은요, 무조건 눈 감고 거래처 원장 가야 됩니다. 거래처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했는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제품 매출액을 먼저 볼 건데, 자, 이거는 날짜를 이렇게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3월 대비 4월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3, 4월달을 조회해야 되거든요. 근데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시면은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볼까요? 자, 1천 상사의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니까 여기에서 F2 누르시고 제품 매출을 일단 가봅시다.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 매출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천 상사니까 이 거래처도 F2 누르고 1천 상사, 그리고 뒤에 또 F2 누르고 네, 1천 상사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일단 1천 상사만 놓으세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된다? 대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3월부터 4월까지 놓으시게 되면요, 이게 쌓여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네, 3월 31일까지 놓고, 그쵸? 엔터 쳐가지고, 물론 여기는 제품 매출 1천 상사로 달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3월달 한 달을 조회해가지고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을 봐야 되겠죠? 잔액 보시면 안 됩니다. 대변에 있는 이 1,300만원 있죠?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은 1,300만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월달은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4월 1일부터 날짜만 바꿔주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놓아가지고 제품 매출 1천 상사 엔터 쳐가지고
자, 4월 달에는 대변이 얼마? 486만원.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3월 대비 4월 달에는 얼마나 제품 매출이 감소했는가 그 얘기니까 3월 달에 1300에서 4월 달에 486만원 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된다? 814만원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제 생각인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요, 제가 이번 회차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 출제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뭐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입니다. 자, 3번. 이번 연도 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서산 상사에 발행한 세운기한세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얘는 거래처가 나왔다고 해서 거래처 원장 가면 안 됩니다. 왜? 얘는 부가가치세 논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논리에서는 거래처 원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증빙서류인 세운기한세 매수와 공급가액, 즉 세운기한세라는 말이 나와 있죠. 매수. 이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매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된다? 자, 세운기한세 매수를 물어보면은 합계표 가야 됩니다. 세운기한세 합계표. 그래서 얘는 이제 부가가치니까 부가가치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세운기한세 합계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물어봤으니까 1월에서 3월까지를 놓으시고요. 엔터, 엔터. 그리고 세운기한세가 매출 관련입니까? 매입 관련입니까? 그거 안 나와 있다고 하지 마세요. 세운기한서의 총 발행 매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운기한서를 발행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세운기한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매출 세운기한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에 클릭을 해야 되는 거지 매입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매출에 매출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서 누구? 서산을 찾아가지고 매수와 공급가액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산상해가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죠? 매수는 6매,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1032만원. 그래서 6매 1032만원이 답입니다. 자, 질문. 만약에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쌤, 뭐 공급 대가가 공가액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잖아. 그쵸? 공급 대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세까지 더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액만 물어봤으니까 얘가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전산회계 1급 109회차 실무시험 해설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는 109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